차갑고 습한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밤이었다. 인적 드문 군부대 외곽의 낡은 창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정적을 찢었다. 아, 안 돼. 제발. 비명 소리의 주인은 이수진 중이었다. 며칠 전 이 부대로 전입 온 25세의 젊은 장교. 그녀는 지금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려진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앞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 부대의 실세라 불리는 김진석 대위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불꽃이 일렁이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이봐. 신참. 여기가 무슨 대학 동아리인 줄 알아. 감히 내 구역에서 내 장부를 뒤져. 김 대위가 한 발짝 다가서자 수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옆구리를 걷어찼던 박민철 중위가 낄낄거리며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눌렀다. 대위님, 이 계집애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했지 말입니다.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부임 첫날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보급품 창고의 재고가 장부와 맞지 않았고 병사들의 식사는 형편없었다. 그녀가 파헤친 진실은 참혹했다. 김 대위와 박중희가 보급품을 빼돌려 뒷돈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정의감에 불타는 초임 장교였던 그녀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녀보다 빨랐다. 보고하 누구한테 이 부대에서 내 허락 없이 보고서 한 장이라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김 대위가 수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그의 손에 들린 라이터 불꽃이 그녀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잘 들어. 이수진. 군대는 계급이야. 그리고 여기선 내가 법이지. 네가 가진 그 알량한 정의감 따위. 여기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으윽. 이거 놓으십시오.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아니지. 이건 교육이야. 주제 파악 못하는 신참 장교를 위한 특별 교육. 김 대위의 눈빛이 잔혹하게 번뜩였다. 그는 라이터 불꽃을 수진의 머리카락 가까이 가져갔다. 여자들은 머릿결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다지. 어디 보자. 이 예쁜 머리카락이 타들어가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안 돼 하지 마세요. 으아악, 치익, 역겨운 단백질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수진의 긴 생머리 한쪽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비명이 다시 한번 창고를 울렸다. 박중희는 그 광경을 보며 킬킬댔고 문 밖에서 망을 보던 안이병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감히 끼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 부대에서 김 대위의 눈밖에 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이제 좀 알아듣겠나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 아니면 다음엔 머리카락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김 대위는 불이 붙은 머리카락을 툭툭 털어 끄고는 그을린 수진의 머리를 혐오스럽다는 듯 바라보았다. 수진은 바닥에 쓰러져 흐느꼈다. 그녀의 자존심은 짓밟렸고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 이태하는 작은 마당에서 정성스럽게 분재를 다듬고 있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확했다. 낡은 회색 카디건과 무릎 나온 면바지 차림의 그는 영락없는 동네 아저씨였다. 그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낮에는 정원을 가꾸거나 서예를 하고 저녁에는 직접 끓인 된장찌개로 소박한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이 그가 은퇴 후 바랐던 삶이었다. 따르릉 고요한 거실의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XX 국군병원이었다. 태안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세요. 아, 이태안 씨 되십니까? 여기 XX 국군병원입니다. 따님이신 이수진 중위가 사고로 입원했습니다. 사고라는 단어에 태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은 달라져 있었다. 어떤 사고입니까? 아, 그게 훈련 중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라고 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화상을 좀 입어서. 수학이 넘어 군의관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아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보고를 받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목소리, 톤, 숨소리 하나하나를 기억했다. 이 전화는 단순한 사고 보고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죠. 전화를 끊은 태아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평온했던 노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은 날카로움만이 남았다. 그는 옷걸이에 걸린 낡은 점퍼를 걸쳐 입고 집을 나섰다. 국군병원 응급실은 분주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과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갔다. 태안이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을 때 당직 사병은 그를 힐끔 쳐다보고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수진 중위 보호자입니다. 아, 그 화상 환자 저쪽 302호실로 가보세요. 사병은 턱짓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다. 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향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는 주변의 시선을 느꼈다. 낡은 옷차림의 노인을 향한 무시와 경멸 섞인 시선들. 하지만 그는 익숙했다. 저녁 후 그는 줄곧 이렇게 살아왔다. 평범한 시민으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그림자처럼 302호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딸의 모습을 보았다. 수지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드러난 얼굴 반쪽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아버지를 보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 수진아. 태아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딸의 붕대 감긴 머리와 멍든 손목에 머물렀다. 화재 사고라고 하기엔 너무나 자기적인 상처들이었다. 특히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결박의 흔적은 그가 가장 잘 아는 종류의 것이었다. 누군가가 강제로 제압했을 때 생기는 흔적, 훈련 중에 실수했어. 내가 멍청해서. 수지는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보복이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가 아는 아버지는 평생 군에 몸담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조용히 전역한 평범한 예비역 중사였으니까 힘없는 아버지가 이 일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태아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았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가늘게 떨리는 딸의 손을 감쌌다. 수진아, 네가 실수한 게 아니란다. 아빠는 알아. 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항상 온화하고 자상했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 눈 속에는 깊고 어두운 심연이 일렁이고 있었다. 누구냐?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니? 아빠, 제발. 그냥 덮어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빠가 나섰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누구냐고 물었다.
태안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아버지에게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위압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대답했다. 김진석, 대위, 그리고 박민철, 중위. 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연병장이 보였다. 기다려라. 금방 다녀오마. 아빠, 어디 가시려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 부대장님하고도 친하고 헌병대도 다 한통속이라고요. 수진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태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신고 아니. 신고는 하지 않을 거다. 그저 인사나 하러 가는 거란다. 내 딸을 이렇게 잘 교육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해야지. 병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묘하게 거대해 보였다. 굽었던 어깨가 펴지고 발걸음에는 힘이 실렸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은퇴한 노인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잠에서 깨어난 맹수의 그림자였다.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온 태아는 자신의 낡은 소형차 트렁크를 열었다. 먼지 쌓인 공구함 옆에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검은색 가죽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군복상에 한 벌이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세 개의 별이 새겨진 계급장과 흉장 하나.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 바고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며 수십 년간 국가의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전설적인 지휘관 이태한 예비역 중장. 그는 그 영광스러웠던 그러나 피로 얼룩졌던 과거를 이 가방 안에 봉인했었다. 사랑하는 딸에게만큼은 평범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기에. 하지만 오늘 그 봉인은 깨져야만 했다. 그는 가방을 닫고 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XX 부대. 딸이 고통받았던 그 지옥 같은 곳이었다.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그의 발에 힘이 들어갔다. 낡은 소형차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태안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감히 나의 딸을, 감히 명예로운 군복을 입은 군인을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 짓밟았다.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누구의 잠자는 코털을 건드렸는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위병소의 불빛이 그의 차를 비췄다. 앳된 얼굴에 위병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차를 세웠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간인 차량은 출입이 통제됩니다. 태아는 창문을 내리고 덤덤하게 말했다. 이수진 중위 부친이다. 부대장과 면담을 요청한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태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갓 입대한 위병에게 그저 낡은 차를 탄 노인의 말은 그저 귀찮은 민원에 불과했다. 아, 이수진 중위님 아버님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대장님 면담은 사전에 약속을 잡으셔야 가능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위병은 사무적인 태도로 손을 저었다. 규정상 당연한 대응이었지만 태아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낡은 운동화가 아스팔트 바닥을 딛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지금 당장 부대장에게 연락해라.
이수진 중이 사고건으로 중대한 제보가 있다고 전해. 아니, 할아버지, 말씀 못 들으셨어요.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떼쓰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위병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초소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위병 조장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민간인이 막무가내로 부대장님을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이수진 중위님 아버님이시랍니다. 하. 이수진 중이 그 사고 친 여군 말이야. 위병 조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태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점퍼에 무릎 나온 바지.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힘없는 노인이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거들먹거리며 다가왔다. 어르신, 딸내미가 칠칠 맞게 사고 쳐서 다친 걸 왜 여기 와서 따지십니까? 병원에나 가보시지. 여긴 군부대입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동네 경로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태안의 눈썹이 꿈틀했다. 칠칠 맞게 사고 쳐서. 이미 부대 내에는 그렇게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수법. 그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그때였다. 부대 안쪽에서 시끄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군용 레토나 한 대가 정문 쪽으로 다가왔다. 차가 멈추고 조수석 문이 열리자 군복을 삐딱하게 입은 두 명의 장교가 내렸다. 김진석 대위와 박민철 중이었다. 그들은 오늘 밤 교육의 성공을 자축하며 밖으로 술을 마시러 나가는 길이었다. 뭐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워. 김 대위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위병조장은 재빨리 경례를 붙이며 상황을 보고했다. 충성 근무 중 이상 무저. 민간인이 부대장님 면담을 요청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수진 중위 부친이라고 합니다. 이수진 아하. 그 관심장교 아버님 되시는구나. 김 대위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태안에게 다가갔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반갑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수진 중위 직속 상관인 김진석 대위입니다. 딸내미 걱정에 밤잠도 못 주무시고 여기까지 달려오셨나 보네요. 참 대단한 부정이십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한 척했지만 눈빛은 명백히 조롱하고 있었다. 박중희가 옆에서 킬킬거리며 거들었다. 그러게 평소에 따님 교육 좀 잘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군대가 무슨 장난인 줄 알고 겁도 없이 설치다가 쯧쯧. 본인 부주의로 다친 걸 가지고 부대장님까지 찾으시면 곤란하죠. 태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딸을 그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제 발로 나타났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내 딸이 부주의로 다쳤다고 했나? 그럼요. 참고 정리하다가 실수로 인화 물질을 건드려서 아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가 발견해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부대 전체가 홀라당 탈 뻔했다니까요. 따님 때문에 저희까지 징계받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어요? 김 대위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태안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그러니까 보상금이라도 뜯어내려고 오신 거면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쪽 따님이 군 기물을 파손한 것에 대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니까요. 아시겠어요? 할아버지. 태안은 김 대위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순간 김 대위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노인의 눈빛. 어딘가 이상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마주친 호랑이의 눈처럼 섬뜩하고 압도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자네 이름이 김진석이라고 했나? 그래. 내가 김진석 대위다. 왜? 김 대위는 애써 허세를 부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군인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뭐 뜬금없이 무슨 개소리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본분일세. 그런데 자네는 지금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부하를, 그것도 힘없는 여군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어. 그게 자네가 말하는 군인의 본분인가? 태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처럼 거대했다. 정곡을 찔린 김대위의 얼굴이 벌개졌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고문이라니 증거 있어. 함부로 짓거리다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증거, 내 딸의 몸에 남은 상처들이 증거고 자네들의 그 역겨운 술 냄새와 비열한 눈빛이 증거네. 그리고 태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위병소, CCTV, 그리고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몇몇 병사들의 시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지. 이 XX가 진짜 참다 못한 박중희가 욕설을 내뱉으며 태안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무슨 일인가? 저음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정문 안쪽에서 검은색 관용 세단이 멈춰서고 뒷좌석에서 중년의 장성이 내렸다. 어깨에 빛나는 하나의 별.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최영호 준장이었다. 그는 막 상급 부대 회의를 마치고 복귀하던 참이었다. 부대장님 충성, 김 대위와 박중희, 그리고 위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다. 최 준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위병소 앞에서 민간인과 무슨 소란인가? 김 대위, 자네는 왜 여기 나와 있어? 그게 이 민간인이 막무가내로 부대장님 면담을 요청하며 행패를 부려서 제지하던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김 대위는 재빨리 태안을 주정뱅이로 몰아갔다. 최 준장의 시선이 태안에게로 향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 하지만 어딘가 낯이 익었다. 저 꼿꼿한 자세. 흔들림 없는 눈빛. 기억 속 어딘가에 깊이 각인된 모습이었다. 최 준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태안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그럴 리가. 그분이 왜 여기에? 최 준장은 30년 전 초임 소위 시절을 떠올렸다. 강원도 최전방. 혹독한 추위 속에서 진행되던 특수훈련. 그때 자신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며 인간 병기로 재탄생시켰던 전설적인 교관. 백호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모든 특수부대원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한 몸에 받았던 그분. 이태한. 시간이 흘러 주름이 늘고 백발이 성성했지만 그 강렬한 눈빛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최 준장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아니 차라리 헛것이기를 바랐다. 자네 많이 컸군. 최영호 소위. 태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최영호 소위라는 호칭에 최 준장은 확신했다. 그분이었다. 이태한. 장군님. 최 준장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김 대위와 박중희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장군님, 이 힘없는 노인네가. 최 준장은 허둥지둥 달려와 태안 앞에 섰다. 그리고는 모두가 경악할 만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 구호를 외쳤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707 특수임무단 출신. 현 JXX 보병 여단장 준장 최영호입니다. 정적, 위병소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대위의 입이 떡 벌어졌고 박중희는 잡고 있던 태안의 옷깃을 황급히 놓으며 뒷걸음질 쳤다. 위병들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장군님, 이란이요, 부대장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이 노인네는 그냥 이수진 중위 아버지. 김대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다. 최 준장은 벼락같이 화를 내며 김대위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 멍청한 놈, 당장 무릎 꿇지 못해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감히 주둥이를 놀려. 대한민국 특수전의 살아있는 전설. 전 특수전 사령관 이태한 중장님이시다. 중장. 별이 3개. 김대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방금 멱살을 잡고 패대기 치려 했던 힘없는 노인이 자신보다 까마득히 높은 하늘과도 같은 3스타 장군이었다고. 그것도 그냥 장군이 아니라 전설적인 100호 부대의 사령관 출신. 다리에 힘이 풀린 김대위와 박중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태안은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 준장. 예, 장군님. 자네 부대 관리가 아주 엉망이더군. 대위 나부랭이가 민간인에게 반말을 하고 위협까지 서슴지 않아. 게다가 태안의 시선이 김대위를 향해 꽂혔다. 내 딸을, 이수진 중위를 고문하고 은폐하려 했네. 최 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고문이라니. 이건 단순히 기강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군님, 고문이라니요. 자네가 직접 확인해 보게. 이 자들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 딸뿐만이 아닐 거야. 이 부대 전체가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진동을 하는군. 태안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그는 더 이상 은퇴한 노인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정예 요원들을 지휘하며 사선을 넘나들었던 백전노장. 호랑이가 돌아온 것이다. 김진석 대위, 박민철 중위. 태안이 나직하게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두 사람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벌벌 떨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그건 신이 할 일이지. 내 임무는 자네들을 신에게 보내는 것일세. 태안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조차 숨을 죽인 듯 부대 정문 앞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제 진짜 교육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얼어붙은 위병소 앞. 바닥에 머리를 처박고 떨고 있는 두 장교와 사색이 된 최 준장 사이에서 이태안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성벽과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최 준장. 태안의 낮은 부름에 최 준장은 화들짝 놀라 차렷 자세를 취했다. 예, 장군님. 지금 당장 헌병대장과 감찰참모를 호출하게. 그리고 이 두 놈 영창에 집어넣고 철저하게 격리시켜. 누구와도 접촉하게 해선 안 돼. 특히 외부와의 연락은 일절 차단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최 준장은 당직 사관을 불러 긴급 명령을 내렸다. 잠시 후 무장한 헌병들이 달려와 김대위와 박중희를 끌고 갔다.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애원했다.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읍, 헌병들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시키는 대로 태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썩은 뿌리는 생각보다 깊을지도 모른다. 장군님, 집모실로 모시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잠시만. 아니, 집모실은 됐네. 나는 지금 당장 내 딸이 고문당했던 그 현장을 확인하고 싶군. 최 준장은 당황했다. 현장 말입니까? 그래. 김대위가 내 딸의 머리를 태웠다는 그 창고. 거기로 안내하게. 최 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김대위 일당이 부대 내에서 멋대로 아지트처럼 사용하던 낡은 보급 창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묵인해왔다. 김대위가 상부의 줄을 잘 대고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자신의 안일함이 이런 참극을 불러왔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알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최 준장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창고는 음산했다. 굳게 잠겨있던 녹슨 철문을 열자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희미하게 남아있는 탄내가 코를 찔렀다. 태아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았다. 최 준장이 손전등을 비추자 창고 내부의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다. 바닥에는 그을린 자국과 핏자국이 엉겨붙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타다 남은 긴 머리카락 뭉치가 흩어져 있었다. 태아는 천천히 그 머리카락 뭉치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집어들었다. 딸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했다.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사랑하는 딸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분노가 슬픔을 덮고 그 슬픔은 다시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하게 빛났다. 이곳을 그대로 보존하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 국방부 과학수사팀이 도착할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 혹시 국방부까지 보고하실 생각이십니까? 부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최 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국방부까지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자신의 군 생활도 끝장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태아는 최 준장을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자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야. 군 기강문란, 하극상, 특수폭행, 그리고 감금. 이 모든 게 자네 부대 안에서 자네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어. 자네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뜻일세. 최 준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아까 그놈들이 끌려가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했지. 그게 무슨 뜻인지 짐작하는 바가 있나. 최 준장은 흠칫 놀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김 대위가 군수사령부 쪽 고위 장교와 친분이 두텁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보급품 관련해서 몇 번 감사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유야무야 넘어갔었고요. 혹시 그쪽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태안의 눈이 번뜩였다. 역시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보급품 횡령, 그리고 상납, 전형적인 군납 비리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수진이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거대한 카르텔의 꼴이었던 것이다. 재미있군. 감히 내 딸을 건드린 대가로
자신들의 더러운 치부까지 드러내게 생겼으니 태아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특수전사령관 중장 박성훈입니다. 현직 특수전사령관. 태안의 직계 후배이자 그가 가장 신임했던 부하였다. 성훈아, 나다. 아, 선배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병력 좀 보내라. 믿을 만한 놈들로. 예, 병력이라니요. 무슨 작전이라도. 작전명 대청소. 장소는 XX 보병여단. 목표는 부대 내 기생하는 모든 쓰레기들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 중장은 선배의 쓰레기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국가 안보를 좀먹는 내부의 적을 뜻하는 그들만의 은어였다. 알겠습니다. 707 특임단 1개팀. 지금 즉시 출동시키겠습니다. 30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고맙다.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도 연락해도 내가 직접 브리핑할 테니 대기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충성. 전화를 끄는 태아는 최 준장을 돌아보았다. 30분 후에 707 후배들이 도착할 거네. 그때까지 자네가 할 일은 하나야. 이 부대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전 장병의 이동을 통제하게.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 최 준장은 경례를 하고 황급히 뛰어갔다. 태아는 다시 한번 어둠에 잠긴 창고를 바라보았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마. 인듯 30분 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두 대의 MH-60 블랙호크 헬기가 부대 연병장 상공에 나타났다. 레페를 타고 검은색 대테러 복장을 한 707 특임 대원들이 신속하게 강화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날렵했다. 선두에선 팀장이 태안에게 달려와 절도 있게 격려했다. 충성 707 특수임무단 1팀장 소령 강철중. 현 시간부로 선배님 지휘하에 들어갑니다. 반갑네. 강소령. 오랜만이군. 태아는 후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강소령은 전설적인 대선배를 직접 모시게 되어 감격스러운 표정이었다. 자, 작전 개시하지. 1조는 본부 건물 장악하고 모든 문서와 전산 자료 확보해. 2조는 영창으로 가서 용의자들 신병 인수하고 3조는 나와 함께 보급 창고로 간다. 예, 알겠습니다.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조용한 시골 부대는 순식간에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태안이 이끄는 3조가 보급 창고에 도착했을 때 창고 관리병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문 열어. 태안의 짧은 명령에 강소령이 관리병을 밀치고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어버렸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엄청난 양의 군수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태안의 눈은 다른 곳을 향했다. 창고 가장 안쪽. 교묘하게 위장된 이중벽. 저 벽 허물어. 강소령이 대원들에게 눈짓하자 2명의 대원이 해머를 들고 벽을 내리쳤다. 쾅쾅 몇 번의 타격 끝에 가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군용 식량이나 피복이 아니었다. 최고급 양주 수십 상자, 명품 가방들, 그리고 현금 다발이 가득 찬 칠 가방들이었다. 이놈들 보게. 아주 부대를 백화점으로 만들었군. 강소령이 혀를 찼다.
이것들은 모두 상납용 뇌물이었다. 김대위가 빼돌린 보급품을 팔아 마련한 더러운 돈과 물건들. 태아는 현금 다발 하나를 집어들었다. 5만 원권 지폐들이 빳빳하게 묶여 있었다. 이 돈다발 하나하나에 우리 병사들이 먹어야 할 밥, 입어야 할 옷이 팔려나간 거겠지. 그리고 내 딸의 피눈물도 묻어 있고. 그는 돈다발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전부 압수해.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이 장부에 적힌 놈들 모조리 잡아들인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뇌물 상납 내역이 적힌 비밀 장부가 놓여 있었다. 장부에는 김대위의 윗선으로 추정되는 영관급 장교들은 물론 몇몇 장성들의 이름까지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판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을 넘어선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게이트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가장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가장 위험한 호랑이 이태한이 서 있었다. 새벽 2시 XX 여단 본부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 있었다. 707 특임대원들은 주요 길목마다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를 섰고 모든 통신 회선은 차단되었다. 영문을 모르는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숨을 죽인 채 창밖으로 오가는 검은 그림자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여단장실은 임시 합동수사본부로 변경되었다. 최영호 준장은 자신의 집무실을 내어주고 구석의 보조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앉아 있던 지휘관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이태한 중장의 모습을 곁눈질로 살폈다. 현역 시절보다 더 날카로워진 듯한 노장의 기백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최 준장. 예, 장군님. 정적을 깨는 태안의 목소리에 최 준장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이 장부에 적힌 정이사라는 자. 군수사령부 소속 군무원 정영훈이 맞나. 태안이 던진 장부 사본이 테이블 위로 미끄러졌다. 최 준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예, 맞습니다. 군수사령부 보급처 소속 3급 군무원입니다. 김대위와 동양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후배가 아니더군. 지난 2년간 김대위가 빼돌린 유류와 전투식량을 민간 업자에게 넘기는 브로커 역할을 해왔어. 그리고 그 수익금의 40%를 상납받았고 태안의 손가락이 장부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더 심각한 건 이 부분이야. 불량 방탄 헬멧 납품건. 정이사가 폐기 처분되어야 할 불량 헬멧들을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켜 이 부대에 납품했어. 그리고 김 대위는 그걸 묵인했고 자네 작년에 사격 훈련 중 헬멧 파손으로 중상을 입었던 병사 기억하나? 최 준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아, 그때는 단순 제품 불량인 줄 알고 단순 불량이 아니라 놈들이 돈 몇 푼 처먹으려고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은 거야. 그 병사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해. 그런데 이놈들은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양주를 처마셨어. 태안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두꺼운 원목 책상에 금이 갔다. 최 준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단순히 딸의 복수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태안이라는 군인의 영린이 그림, 즉 부하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건드린 것이 진짜 이유였다. 김진석을 데려와. 잠시 후 포승줄에 묶인 김진석 대위가 707 대원들에게 끌려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장군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 없이 이렇게 감금하고 신문하는 건 인권 침해입니다.
군 검찰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김대위는 믿는 구석이 있는 듯 빳빳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해온 인맥들이 자신을 구해주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특히 군수사령부의 실세인 박철규 소장이라면 이 깐깐한 늙은 장군을 충분히 눌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태아는 피식 웃었다. 인권 내 딸의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낄낄거릴 때는 그놈의 인권이 어디 있었나. 그리고 적법 절차 그래. 좋아. 기회를 주지. 태아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김대위 앞으로 밀었다. 네가 믿는 그 동아줄에게 전화해봐. 누구든 상관없다. 내 놈을 이 상황에서 꺼내줄 수 있는 가장 힘센 놈에게 걸어. 김대위의 눈이 번뜩였다. 기회다. 그는 재빨리 묶인 손으로 힘들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김대위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걸걸한 목소리. 군수사령부 군수참모부장 박철규 소장이었다. 장군님 접니다. 김진석 살려주십시오. 지금 부대에 갑자기 707 부대가 들이닥쳐서 저를 감금했습니다. 웬 퇴역 장군 한 명이 와서 난장을 피우고 있는데 이거 월권 아닙니까? 뭐 707 퇴역 장군.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어떤 미친 늙은이가 감히 내 라인을 건드려. 스피커폰 너머로 박 소장의 녹이 띈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김대위는 의기양양하게 태안을 바라보았다. 봤지, 넌 이제 끝났어. 라는 눈빛이었다. 태안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김대위에게서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박 소장. 나일세. 목소리 큰 건 여전하구만.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나 미친 늙은이 이태안이라네. 딸각. 숨을 들이키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아니, 끊어진 게 아니라 전화기를 떨어뜨린 듯했다. 잠시 후 허둥지둥 다시 전화기를 집어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태안 장군님, 백호 사령관님. 아니, 제가 잠시 실수를 잘못 들었습니다. 충성. 박 소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비굴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태안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현역 시절 그의 감찰에 걸려 옷을 벗은 장성들이 한 트럭이었다. 그는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였고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호랑이였다. 김대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자신이 하늘처럼 믿었던 뒷배가 목소리만 듣고도 이렇게 벌벌 떨다니. 박 소장, 자네가 김대위 라인의 정점인가? 장부에 자네 이름 앞으로 꽤 큰 액수가 적혀 있던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장군님, 저는 김대위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 녀석이 멋대로 제 이름을 팔고 다닌 겁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박 소장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김대위를 손절했다. 결백이라. 좋아. 그럼 지금 당장 헌병대에 자진 출두하게. 가서 자네의 그 결백을 증명해봐. 장부는 이미 내가 확보했으니 변명, 준비 단단히 해야 할 거야. 장군님, 제발 한 번만. 뚝. 태아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멍하니 앉아있는 김대위를 내려다보았다. 들었나? 네가 믿던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 이제 너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대위는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그제야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실감했다.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불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김대위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늦었어. 내 놈의 죄는 내 놈 입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장부가 다 말해주고 있다. 태아는 강소령에게 눈짓했다. 이자를 독방에 쳐넣어. 그리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마. 내 딸이 당했던 고통의 1,000분의 1이라도 느껴봐야지. 김대위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태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부대의 어둠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다. 최준장. 예. 장군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최준장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네도 옷 벗을 준비해.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비리를 방조하고 무고한 장교가 린치를 당하도록 방치한 죄. 결코 가볍지 않네. 최준장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면목. 없습니다. 태아는 그를 외면하고 집모실을 나섰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그의 발걸음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들러야 할 곳이 있었다. 그는 병사들이 사용하는 생활관으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잠 못 이루고 깨어있는 병사들이 많았다. 그들은 낯선 노인의 등장에 웅성거렸다. 태아는 복도 끝에 있는 이병 생활관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어젯밤 창고에서 망을 보았던 안이병이 침상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참이었다. 태안이 다가가자 안이병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누구십니까? 태안은 안이병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자네가 안진호 이병인가? 예, 그렇습니다만. 어젯밤 내 딸 이수진 중위가 당하는 걸 봤지. 안이병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이병은 울음을 터뜨렸다. 갓 입대한 신병으로서 선임 장교들의 폭행을 막을 힘은 없었다. 하지만 방관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태아는 그런 안이병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자네 잘못이 아니다. 힘없는 이등병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겠지.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다. 태아는 안이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이 썩은 판을 다 갈아엎을 거다. 그러려면 자네의 증언이 필요해. 두렵겠지만 진실을 말해줄 수 있겠나. 안이병은 눈물을 닦으며 태안을 올려다보았다. 노인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분이라면 정말로 뭔가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을 사실대로 다 말하겠습니다. 태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네. 자네가 진짜 군인이야. 안이병의 증언 확보. 이것으로 김대위 일당을 확실하게 매장시킬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태아는 생활관을 나서며 아침 햇살을 맞이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아침 8시 XX 여단 대강당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여단 예하전 장교와 부사관들이 영문도 모른 채 모여들었다. 단상 중앙. 평소라면 여단장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는 낡은 점퍼 차림에 이태한이 앉아 있었다. 최영호 준장은 그 옆에 꼿꼿이 서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강당에 모인 300여 명의 간부들은 웅성거렸다. 저 노인은 누구지? 왜 부대장님 자리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새벽에 707 헬기가 왔었다던데. 태아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침묵은 강당 전체를 압도하는 무거운 바위와 같았다. 잠시 후 강당 문이 열리고 포승줄에 묶인 김진석 대위와 박민철 중위가 707 대원들에 의해 끌려 들어왔다. 하룻밤 사이에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거만했던 눈빛은 공포로 흐려졌고 깨끗했던 군복은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동료와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 앞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김진석, 대위, 박민철 중위.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태안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고개를 들어라. 두 사람은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다. 단상 위에 앉아 있는 노인. 자신들이 어젯밤 위병소 앞에서 그토록 모욕했던 그 힘없는 아버지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희가 이곳에 왜 끌려왔는지 아나? 김 대위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온 부하들을 사적인 노예로 부렸다. 국가재산인 보급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웠다. 그리고 태안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것을 지적하는 정의로운 장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고문하고 입을 막으려 했다. 그것도 여군을 말이다. 강당 안이 술렁였다. 동료 장교들은 경악했다. 김대위가 질이 나쁜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딱 10초다. 장군님, 그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김대위가 다급하게 외쳤다. 교육 머리카락을 태우는 게 너희 부대의 교육 방식인가? 태아는 품에서 비닐 증거봉투를 꺼내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까맣게 탄 머리카락 뭉치가 들어 있었다. 이것이 내 놈들이 말하는 교육의 결과물이다.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기 있는 모두가 알고 있겠지. 강당 앞줄에 앉아 있던 몇몇 여군 장교들이 입을 틀어막았다. 수진과 가깝게 지냈던 동료들이었다. 그녀들이 흘리는 눈물은 곧 분노로 바뀌어 김 대위를 향했다. 나는 50년 동안 군복을 입었다. 수많은 전장을 누볐고 내 손으로 묻어준 부하들만 수백 명이다. 그들은 모두 명예롭게 싸우다 죽었다. 그런데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그들의 명예까지 더럽히고 있어. 태아는 단상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김대위와 박중희의 바로 앞까지 다가간 그는 허리를 굽혀 그들과 눈을 맞췄다. 너희가 어젯밤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 군대는 계급이라고 했지. 내가 그 계급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태아는 최 준장에게 손짓했다. 최 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전 부대원 차렷 단상에 계신 분은 전 특수전사령관 이태한 예비역 중장님이시다. 경례. 충성. 300여 명의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우렁찬 함성이 강당을 뒤흔들었다. 개중에는 백호 이태한의 전설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고참 상사나 영관급 장교들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경악과 존경으로 가득 찼다. 김 대위와 박중희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자신들이 짓밟으려 했던 그 하찮은 존재가 사실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우러러봐야 할 살아있는 신화였다니.
그 격차에서 오는 절망감은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컸다. 나는 내 딸이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말렸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알기 때문에. 하지만 딸아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아빠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태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로서의 아픔이 묻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런 아이의 꿈을 너희 더러운 욕심으로 짓밟아 감히 쾅. 태안이 김대위의 바로 옆 바닥을 군화발로 내리찍었다. 김대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오줌을 지린 듯 그의 바짓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잘 들어라. 군인을 건드리는 건 곧 국가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 딸을 건드리는 건. 태안은 엎드린 김대위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나라는 지옥을 건드리는 것이다. 김대위는 공포에 질려 기절하고 말았다. 박중희 역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바닥만 응시했다. 태안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오늘부로 이 여단의 지휘권은 국방부 직할합동수사단이 접수한다. 여기 있는 전원은 강도 높은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는 놈은 옷 벗을 각오해라. 그의 선언은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다. 강당에 모인 모든 간부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 부대 전체를 뿌리째 뒤흔드는 대숙청의 시작이었다. 헌병대. 이 쓰레기들을 끌고 가 가장 어둡고 깊은 독방에 쳐넣어라.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햇빛 한 줌도 보게 해선 안 된다. 헌병들이 기절한 김대위와 넋이 나간 박중희를 질질 끌고 나갔다. 그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모두가 목격하고 있었다. 태안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진정한 군인의 힘은 계급장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서 나온다. 너희가 지키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부끄러움을 안다면 지금 당장 너희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다시 한번 봐라. 그 무게를 견딜 자격이 있는지. 그 말을 끝으로 태안은 강당을 나섰다. 그의 뒤로 남겨진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동시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은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새살이 돋아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강당에서의 선언 이후 XX 여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합동수사단 수십 명이 부대 곳곳을 누비며 서류를 압수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태안은 여단장 집무실에 임시 본부를 차리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오후 2시 노크 소리와 함께 안이병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충성 이병 안진호. 장군님 호출 받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편하게 앉아. 태안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안이병을 맞이했다. 굳어있는 신병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그는 직접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 고맙네. 자네 증언 덕분에 수사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안이병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어젯밤의 공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듯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대위가 자네를 협박했었지. 입 다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안이병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걸 어떻게. 그놈들이 할 수 있는 짓이란 뻔하지. 자네뿐만이 아니야. 이 부대의 많은 병사들이 그놈들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왔더군. 자네의 용기가 다른 병사들에게도 힘이 되었네. 지금 익명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태안은 책상 위에 쌓인 제보 편지들을 가리켰다.
김대위 일당의 만행을 고발하는 병사들의 피 맺힌 절규가 담긴 편지들이었다. 자네는 영웅이야. 이 부대를 구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자네란 말일세. 안이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전설적인 장군에게 영웅이라는 말을 듣다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때 707 강소령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장군님, 긴급 보고입니다. 군수사령부 박철규 소장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상태는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유서를 남겼는데 강소령이 머뭇거리며 유서 사본을 내밀었다. 태아는 유서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내용은 뻔했다. 모든 죄를 김대위에게 뒤집어 세우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변명뿐이었다. 비겁한 놈. 죽음으로 도망치려 하다니. 어림없지. 살아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 병원에 감시 병력 늘리고 의식 회복하는 즉시 체포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놈들 뒤에 더 큰 배우가 있어. 박 소장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야. 태안의 직감은 정확했다. 김대위의 장부에는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암호화되어 적혀 있었다.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라 군과 정치권이 유착된 거대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였다. 강소령. 국방부 장관에게 직통으로 연결해 내가 직접 보고하겠다. 태아는 수화기를 들었다. 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이것은 이제 딸의 복수를 넘어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건 전쟁이었다. 저녁 무렵 태아는 병원으로 향했다. 수진의 병실 앞에는 무장 헌병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혹시 모를 보복에 대비한 조치였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진은 침대에 기대어 뉴스를 보고 있었다. TV 화면에는 XX 여단 압수수색 소식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다. 아빠.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안을 불렀다. 몸은 좀 어떠냐? 머리는 많이 아프지? 태안은 딸의 머리에 감긴 붕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진통제 맞아서 별로 안 아파요. 그보다 아빠, 일이 너무 커진 거 아니에요. 뉴스 보니까 난리가 났던데. 걱정 마라. 아빠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니. 하지만 상대는 너무 거대하잖아요. 박 소장님도 연루되어 있다 하고. 혹시 아빠까지 다치시면 어떡해요? 수지는 아버지가 은퇴 후 조용히 살기를 바랐다. 자신 때문에 다시 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든 것이 너무나 죄송했다. 태아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아빠는 군인이다. 군인은 전장을 피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아빠가 싸우고 있는 이 전장은 그 어떤 전장보다 중요하단다. 너와 너 같은 정직한 군인들이 마음 놓고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니까.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수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말릴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언제나 그렇듯 그녀의 가장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영웅이었다.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미안해요. 미안해할 것 없다.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넌 아주 훌륭하게 싸웠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운 내가 자랑스럽다. 태아는 딸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푹 쉬어라. 내일은 더 바빠질 거다. 아빠가 완전히 끝장을 보고 올 테니. 병실을 나서는 태안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듯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이다. 사건 발생 3일째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XX 여단 고문 및 군납 비리 게이트를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국회는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이태안이 있었다. 그는 합수단장 자격으로 수사를 총지휘하며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집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태안의 임시 집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는 보안 회선이었다. 이태안입니다. 허허. 이 장군. 오랜만이네. 나일세. 김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김석훈 의원. 태안과는 현역 시절부터 악연으로 얽힌 인물이었다. 그는 군수 업체들로부터 막대한 로비를 받아온 것으로 유명한 정치권의 대표적인 군피와 군대 마피아였다. 무슨 볼일입니까? 바쁘니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태안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아니, 뭐 그리 빡빡하게구나. 다름이 아니라 이번 XX 여단 사건 말이야. 너무 판을 키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적당히 실무자 선에서 꼬리 자르고 덮는 게 좋지 않겠어. 군의 명예도 생각해야지. 김 의원은 능글맞게 회유를 시도했다. 그의 목소리 너머로 초조함이 느껴졌다. 군의 명예, 그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게 누군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합니까? 당신들이 받아먹은 검은 돈이 우리 병사들의 피값이라는 거 모르지 않겠지. 이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구먼. 우리가 무슨 돈을 받았다고. 그래, 증거 있어. 김 의원이 발끈했다. 증거차고 넘치지. 김 대위 비밀 장부 37페이지. K사 신형 전투화 납품 로비 자금 김 의원. 5억 원.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던데. 이것도 조작이라고 우길 텐가.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김 의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보게, 이 장군. 우리 좋게 해결하자고. 자네도 딸내미 앞길 생각해야지. 이번 일만 눈 감아주면 내가 자네 딸 진급은 책임지고. 닥쳐. 태안의 호통이 집무실을 울렸다. 감히 내 딸을 입에 올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내 딸의 명예로운 군 생활에 흙탕물을 튀기게 놔둘 것 같아 똑똑히 들어라.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내 놈들이 저지른 죄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각오해라. 태안은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의 가슴이 격분으로 오르내렸다. 썩은 권력의 뿌리는 예상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다. 강소령, 예, 장군님, 김석훈 의원 소환장 발부해. 그리고 언론 브리핑 준비해라. 이 사건의 몸통이 누구인지 국민들에게 똑똑히 알려야겠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브리핑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이태안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 아니었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정복에 세 개의 별이 빛나는 견장을 단 위엄 있는 장군의 모습이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을 좀먹는 거대한 비리,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웠고
이를 방해하는 정직한 군인을 잔혹하게 탄압했습니다. 태안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다. 그는 김 대위와 박 소장, 그리고 김 의원까지 연결된 비리의 사슬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수진이 당했던 고문의 참상을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그것이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장군님, 정치권의 외압은 없었습니까? 김 의원 외에 다른 정치인도 연루되어 있습니까? 태안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외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제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전 국민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TV로 생중계를 지켜보던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병실에 함께 있던 동료 여군들, 아니 전 군의 장병들이 환호했다. 그들이 기다려온 진짜 군인의 모습이 바로 저기 있었다.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태안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것에 다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XX 여단 전 장병 일동. 태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싸움은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수십만 장병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태안의 성역 없는 수사는 거침이 없었다. 김석훈 의원이 전격 구속되면서 정치권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태안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국민들은 열광했다. 오랜만에 맛보는 통쾌한 정의 구현이었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태안이 머무는 관사로 의문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발신인 불명의 상자 안에는 죽은 쥐의 시체와 함께 협박 편지가 들어 있었다. 늙은이, 적당히 설쳐라. 내 딸년 머리카락. 다음번엔 진짜로 다 태워버릴 수도 있어. 태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자신을 향한 협박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지만 딸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경호팀을 강화하고 수진의 병실 주변 경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강소령, 이 소포 보낸 놈 추적해. 쥐새끼처럼 숨어서 비겁한 짓거리나 하는 놈들. 내가 직접 잡아내겠다. 예, 알겠습니다. CCTV 분석과 지문 감식 바로 의뢰하겠습니다. 707 정보팀이 투입되어 발신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을 세운 끝에 그들은 서울 변두리의 한 PC방에서 협박 편지를 작성하고 택배를 보낸 용의자를 특정했다. 놀랍게도 그는 구속된 김 대위의 친동생 김진호였다. 형의 복수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707 대원들이 김진호의 은신처를 급습했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특수부대원들의 상대가 될 리 없었다. 단 몇 분 만에 제압당한 김진호는 태안 앞으로 끌려왔다. 내 형이 저지른 짓을 알고도 복수를 꿈꿨나 형제가 아주 쌍으로 쓰레기더군. 태안은 김진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우리 형은 억울해 다 너 같은 꼰대들 때문에 희생된 거라고. 김진호는 악을 썼다. 태안은 혀를 찼다.
희생 죄 없는 병사들을 괴롭히고 국고를 횡령한 게 희생인가? 너희 형제는 범죄자일 뿐이야. 그리고 너도 이제 공범이 되었군. 김진호까지 구속되면서 협박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태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적들은 사방에 있었다. 한편 수사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김석훈 의원의 입에서 마침내 최종 보스의 이름이 나왔다.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정권의 실세 중 한 명인 오중석. 그가 이 모든 비리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는 설계자였다. 오 전 장관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거물이었다. 그를 건드리는 것은 현 정권 전체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주위의 우려가 쏟아졌다. 장군님, 오 전 장관까지는 무리입니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합수단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태아는 단호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꼬리만 자르고 끝내면 언젠가 다시 몸통이 자라날 거야.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해. 태아는 오 전 장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직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에게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였다. 오 전 장관은 소환에 불응하고 버텼다. 그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태안을 정치 군인,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하며 여론 뒤집기를 시도했다. 보수 언론들이 이에 동조하며 태안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증거를 수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오 전 장관이 무기 중개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었다. 내부 고발자가 목숨을 걸고 넘겨준 결정타였다. 태안은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파장은 엄청났다. 오 전 장관의 추악한 민낯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그를 옹호하던 세력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고 여론은 다시 태안의 편으로 돌아섰다. 결국 오 전 장관은 체포되었다.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선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태안, 네가 이긴 것 같으냐? 권력은 돌고 도는 거야. 언젠가 내 놈도 당할 날이 올 거다. 오 전 장관은 카메라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다. 하지만 태안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이미 다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XX 여단을 다시 찾았다. 부대는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고 병사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태안은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 앞에 섰다. 너희들의 용기가 이 부대를 살렸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를 살리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그의 짧은 연설에 장병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그 함성 속에서 태안은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권력자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아준 것이었다. 이태안의 대청소는 성공적이었다. XX 여단 비리 사건을 시작으로 군납 비리 카르텔의 몸통인 오 전 장관까지 구속되면서 군 내부는 자정의 노력으로 분주했다. 국민들의 신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태안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바로 딸 수진의 회복이었다. 수진은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화상 상처는 많이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짧게 자랐지만 여전히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 몸서리치곤 했다. 태아는 퇴원하는 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예쁜 니트 모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퇴원 축하한다. 우리 딸. 태안이 모자를 씌워주며 말했다. 수지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고마워요. 아빠, 근데
저 이제 군복 못 입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떠올라서 무서워요. 수진의 솔직한 고백에 태안의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딸의 꿈이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조직에 의해 무너져 버린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다. 수진아, 아빠랑 어디 좀 같이 가자. 태아는 수진을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나치겄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대전 현충원이었다. 수많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곳에서 태아는 한 묘비 앞에 멈춰 섰다. 육군 상사 김철수. 조국을 위해 산화하다. 내 할아버지다. 려. 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셨지. 그리고 저쪽은 아빠의 동기 강민호 대위. 베트남에서 내 대신 총을 맞고 전사했다. 태아는 묘비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말했다. 군복은 단순히 옷이 아니야. 이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서려 있는 수의 소위이자 영광의 상징이지. 김대위 같은 쓰레기들이 더럽혔다고 해서 그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란다. 수지는 말없이 비석들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영웅들이 지켜온 숭고한 가치. 자신이 잠시 잊고 있었던 그 무게감이 다시금 느껴졌다. 네가 겪은 일은 끔찍했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도망친다면 결국 그놈들에게 지는 거야. 너는 그놈들보다 강하다. 너는 이태안의 딸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장교니까. 아버지의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묘비 앞에서 천천히 거수경례를 올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다시 예전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다시 해볼게요. 아빠, 아니, 선배님들이 지켜온 이 군복. 제가 다시 깨끗하게 만들게요. 태아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아빠가 항상 내 뒤에 있을 거다. 며칠 후, 수지는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겁먹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동료들은 따뜻한 박수로 그녀를 맞아주었다. 안 이병도 수진을 찾아와 격려했다. 중이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저 중이님 덕분에 용기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안 이병.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진짜 군인답게. 수지는 밝게 웃으며 안 이병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강인함의 증거였다. 태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차를 돌려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후배들의 몫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태아는 다시 낡은 점퍼를 입고 정원으로 나갔다. 분재에 물을 주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세상은 분명히 변했다. 그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켜 썩은 물을 밀어내고 맑은 물을 채웠으니까 수진아, 부디 좋은 군인이 되거라. 아빠처럼, 아니, 아빠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태아는 마음속으로 딸의 앞날을 축복하며 다시 묵묵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영웅은 그렇게 다시 평범함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전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다. XX 여단은
완전히 다른 부대로 탈바꿈했다. 김대위 일당이 남긴 악습은 사라졌고 부대원들 사이에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수진 중위는 대위로 진급했다. 그녀는 부대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교 중 한 명이 되었다. 탁월한 리더십과 따뜻한 포용력으로 병사들을 이끌었고 특히 부조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녀의 별명은 작은 백호였다. 아버지의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강인하고 정의로운 군인으로 성장한 것이다. 안진호 이병은 어느새 상병이 되어 분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신병들이 들어올 때마다 전설의 그날 밤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들려주었다. 야, 니들 그거 아냐? 우리 부대에 진짜 호랑이가 다녀가셨다는 거.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답게 군 생활할 수 있는 거야. 알았냐? 신병들은 눈을 반짝이며 안상병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태안의 이야기는 구전고존되는 신화가 되어 병사들의 가슴 속에 정의의 불씨를 심어주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작은 주택. 이태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마당의 분재들은 그의 정성 어린 손길 덕분에 더욱 푸르고 단단하게 자랐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태안이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수진과 안상병, 그리고 몇몇 부대원들이 서 있었다. 충성 이수진 대위 외 5명. 장군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수진의 우렁찬 목소리에 태안은 허허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들 오게. 웬일인가. 다들 바쁠 텐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으셨습니까? 아버지 전역 1주년 기념일이잖아요. 사실상 두 번째 저녁이시죠. 수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케이크 상자를 들어 보였다. 안상병과 부대원들은 선물 꾸러미를 한 아름 안고 있었다. 저희가 작은 성의를 모아 준비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군 생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상병이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태아는 후배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 열매를 맺고 있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다들 훌륭한 군인이 되었구먼. 그들은 작은 마당에 둘러앉아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갔다. 태아는 딸과 후배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다. 이것이 그가 지키고 싶었던 평화였다.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훈장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소박한 일상.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평생을 바쳤고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던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태아는 홀로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그를 향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문득 하늘에 있는 먼저 간 전우들을 떠올렸다. 보고 있나? 자네들 내가 지켜낸 이 평화. 꽤 괜찮지 않은가?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전우들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만 같았다. 태아는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는 변함없이 이 작은 정원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평화를 가꾸어 나갈 것이다. 영원한 현역. 백호 이태안의 임무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위대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화면 전환. 내레이터 등장. 자, 여러분, 전설의 707부대 이태안 장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 뒤에 숨겨진 엄청난 정체, 그리고 부패한 권력을 향한 통쾌한 한방.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였죠. 진정한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계급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신념과 정의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도 여전히 김대위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태한 장군 같은 숨은 영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의롭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